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신경계를 얘기하는데,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지는데,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밸런스를 맞춰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것이 깨진 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약물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항콜린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약사의 별중약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약물 부작용 이야기, 오늘은 항콜린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주로 뇌와 촉수에 작용하는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경계를 얘기하죠. 말초신경계는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체성신경계와 또는 내 몸의 그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자율신경계로 나눠집니다.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신경계를 얘기하는데, 얘는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지는데, 교감신경계는 주로 우리가 흥분하거나 또는 투쟁,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주로 주관하게 되고, 부교감신경계는 주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소화 같은 부분을 소화, 흡수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자율신경이 이 밸런스를 맞춰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것이 깨진 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거죠. 주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약물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차단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항콜린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콜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떠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분비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작용하게 되면은, 경미한 거는 그냥 입마름 정도로 나타나지만, 약간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입이 말라서 말하기가 불편해진다든지 또는 식욕감퇴의 증상이 생긴다든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아예 삼키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입안 점막이 손상된다든지, 치아가 부식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눈 쪽에 항콜린 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동공이 확장돼서 눈부심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심하면 시각이 장애된다든지, 이게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강해진다든지, 또는 녹내장이 악화되기 때문에 항콜린 부작용이 있는 약물들을 사용할 때는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화의 분비 쪽에 작용하게 되면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약간 중증의 경우에는 식도염, 유액 분비가 감소되면서 소화불량이 온다든지, 연동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약간의 변비 증상이 생기다든지, 이게 이제 강한 항콜린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면 완전한 변비, 약물 흡수 자체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장마비가 와서 장폐색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작용이 항콜린 작용입니다. 소변 쪽에 작용하게 되면은 그냥 경증인 경우에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중증인 경우에도 약간 소변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아주 중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뇌저류나 노로감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등 비뇨기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항콜린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사용할 때는 의사들한테 꼭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심장 쪽에 작용하면 심박동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요. 경미한 경우에는 별 작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약간 심한 경우에는 심박동수가 증가해서 두근거릴 수 있고,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맥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빈맥이라든지, 협심증이 있는 경우에 협심증 악화, 그리고 신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땀이 줄어드는 땀 분비에 작용하게 되면 땀샘 분비가 억제되면서 땀이 좀 덜 분비된다거나, 심하면 이제 완전히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서 안쪽에 열이 생기는, 그래서 열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졸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반대로 흥분한다거나 또는 약간 혼미해진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피로감도 있고요. 좀 더 심해지면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니까 계속 움직이는, 쉼없이 움직이는 증상들, 불안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에는 집중력 장애 정도지만 심한 경우에는 기억을 잃는다든지 근육 경련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콜린 부작용은 굉장히 다양한 그 인체 전반의 밸런스를 깨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약물로 인해서 가벼운 입마름, 두근거림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는 소변이 적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관련 질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되고 미리 항콜린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약물들이 그러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일단 항콜린제들이 있어요. 항콜린제라는 게 있는데 뭐 소변 쪽에 작용하는 디트로판이라든지 또는 코에 뿌리는 리노벤트 비액, 뭐 키미테 유명하죠. 스코폴라민. 스코판 같은 경우에는 심하진 않지만 항콜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미약으로 쓰이는 메카인이라든지 소변에 쓰이는 베시케어, 그 다음에 항정신병 약이죠. 세로케 같은 거, 그 다음에 클로자핀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항정신병 약들인데요. 이러한 약들은 항콜린제로서 모두 다 항콜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항히스타민제는 모두 항콜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제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에 작용하는 제제들은 모두 다 항콜린 작용이 있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는 제제들은 상대적으로 항콜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제들도 모두 항콜린 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페니레프린, 이거 콧물약으로 주로 콧물 가래약으로 쓰는 페니레프린,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하는 제제들, 슈도에페드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콘서타 같은 이러한 약들, 항우울증 약들 이런 것들 모두 다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항콜린 부작용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항콜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을 먹게 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데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항히스타민제, 특히 뇌로 많이 가는 항히스타민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 주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콜린 부작용은 그 자율신경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전립선 비대증, 녹내장 이러한 자율신경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의사와 상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볍게 입마름 증세나 가슴 두근거림, 소변이 좀 안 나오는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항콜린 부작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우리가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